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이준석 추가 징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에서 과연 추가 징계를 받게 되느냐 여러 가지 예상들은 나옵니다만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방적으로 많이 이제 기울고 있어요. 지난 주말 사이에 진행된 윤리위 상황을 좀 짧게 관전평을 좀 들어볼까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차재현 교수님. 원래 뭐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된 수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실은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지금 원래 당 윤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윤리위의 징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땡긴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9월 28일 날 윤리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아마 징계 결과를 바로 내놓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법원에 또 추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러니까 지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도를 갖고 지금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뭐 그 수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는 말씀이시죠. 신인규 변호사도 마찬가지 의견이시죠? 저는 뭐 매우 좀 서글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뭐 예를 들면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게 답정너 징계 내지는 넌나모 징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건 알겠는데 뒤에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정해놓고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이제 징계야.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는 누가 썼으며 그 시나리오대로 좀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이 정당 역사사에 굉장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저는 상당히 지금 이 민주주의 위기의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배우가 있다는 말처럼. 지금 뭐 시나리오나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한 일주일 전인가요? 언론 인터뷰하면서 다 예언을 했었어요. 아니면 예언력이 높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쉬운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소집된다는 거, 뭐 열린다는 거 이런 걸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긴급하게 뭔가 이렇게 다급하게 열릴 거라고 생각 못했다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과거 일주일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런 식으로 발끈발끈들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윤리 막 날짜까지 옮겨가지고 긴급하게 한다면서 뭐가 긴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급한 겁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추론하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이제 아마 그 패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다. 사법부를 막 부정을 해가지고 판사가 뭐 좌파다, 뭐 판사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법 방해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 부정에서 사법 방해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방해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때려가지고 그냥 원고 적격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판사님 보시기에 이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 적격을 날리게 되면 글쎄 그 사법부의 반응도 저는 궁금하긴 한데 뭐 야구에 비유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차지원 선배님 경기 시작 전에 선수 등록하는 거 선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그거보다는 일단 지금 경기를 진행 중에 있는 선수에 대해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지금 그런 구단의 일방적인 징계에 대해서 사실은 KBO가 사실은 이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아마 사법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김종혁 비대위원이 오늘 그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지금 그러니까 윤리가 열을 땡긴 걸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연락을 했더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윤리위가 가면 독립적인 결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규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비지블 핸드. 이게 뭐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비저블이 아닙니다. 비저블 핸드. 비저블 핸드요? 보여요? 저는 왜 보이냐면 제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은 의원총회인가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징계를 요청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바로 입장문을 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인비저블 핸드가 아니라 그건 안 보여야 인비저블인데 네. 이건 보이기 때문에 비저블 핸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지금 추가 징계를 하라는 부분은 네. 비저블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총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예정된 날짜가 9월 28일인데 열흘 땡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럼 무슨 힘이 작동을 했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인비지블 핸드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윤리가 어떤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징계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이런 걸 스스로 허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거예요. 추가 징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문자 공개 이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으로 가서 이러한 사달이 났는데 물론 뭐 지금 여기에 반응하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뭐 일종의 검도를 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리액션을 놓도록 만들게 됐던 그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인 이 그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당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윤리가 심사를 해야 네. 그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것이 일반 구계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정 교수님? 아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윤리나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이 사달의 이 단초를 제공했던 윤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풀려는 해법을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9월 19일 지금 월요일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9월 17일에 이준석 대표가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8일에 징계가 열렸기 때문에 뭔가 뭐랄까요, 이 경찰 조사와 윤리위가 열린 거에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어떠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날짜를 옮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고 이런 식의 분석은 사실 그냥 평론의 영역에서 그냥 상상의 영역인 것이지 죄송합니다. 아니요 객관적 진실과는 저는 조금 더 괴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네. 날짜의 변동에 저는 집중하기보다는 이 핵심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방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윤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원 민주주의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주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냥 혼자서 지금 막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 파악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의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시 전략. 그냥 무시하면 조용해진다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 과거 같은 방식입니까?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막 억울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시를 해도 막 SNS 쓰고 막 유튜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무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사 전략이죠. 가만히 굶기면은 굶어 죽는다 이제 이런 건데 아니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고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좀 올디하다. 전 이렇게 보고 별로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날짜에 옮기고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지엽적이고 세부적이다. 이 본질의 맥락에서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고 이것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전략 절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이준석 대표 편이다. 시간과 명분이 이준석 대표 쪽에 저는 많이 쏠려 있다고 보고요. 그게 여론조사로도 지금 2배 가까이 지지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윤리위나 내지는 그 뭐 윤핵관 내지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근데 이거 너무 방종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자유라는 단어가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자유라는 게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도 있죠. 근데 그 비판할 자유도 어느 대상까지는 비판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대상은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역화를 자꾸 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구분을 짓고 구획을 짓는 자유의 개념은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자유와 다르다고 보고요. 그 자유가 만약에 오염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면은 국민들이 바라고 찍은 공정과 상식, 거기서 나온 자유 법치, 저는 그것과는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의 자유고요.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더 고도로 보장받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민주주의에서 핵심이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거든요. 이걸 말살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독재국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야만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금 윤리위에서 꺼내들은 이 발언에 대한 규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고 상당한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만약에 그 징계를 받잖아요. 네. 뭐 당원들이나 뭐 의원들이나 혹은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어디 가가지고 인터뷰할 때 매우 조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자가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내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의 확대와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좀 뭐랍니까 이 도덕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개인적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에서 상당히 저런 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종의 설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말에 있어서의 그런 표현의 그런 수위를 갖고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야만적인 행태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상당히 뒤로 그러니까 되돌리는 형태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또 사법부에 가서도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정치는 있잖아요. 민심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민심은 과연 어떻게 이걸 평가할 것이냐의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취임사 때 상당한 자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8.15 기념식 때도 자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 자유를 판단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기준점이 나의 감정과 나의 감정에 배치되는 것은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는 식의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역사적 후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투에서 이길지 몰라도 민심의 전쟁, 민심을 확보해야 하는 전쟁에서는 자칫 상당히 그러니까 이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손이든 보이는 손이든 간에 이런 이제 그 배경을 두고 분석하시기엔 두 분 다 야만적인 행태다. 정당 민주주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행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든 시나리오상으로는 대통령 돌아오기 전에 다 결론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지금 토요일인가? 주말에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거 지금 결론을 다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변호사는? 우선은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무리수를 연거푸 두고 있는데 뭐 바둑 둘 때도 무리수가 나오죠. 이렇게 뭔가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 무리수를 두는 건데 네.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초고도의 보장이고요.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1조에 나와 있고 영원히 못 고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권리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가 한번 그 대구 연설인가요? 네. 금지곡 관련해서 연설 한번 했었죠. 과거에 뭐 아침 김광석 이슬, 얘기를 하면서. 예, 김광석 거리에서 했었는데 저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아마 이 시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마 김지아 시인이 아마 발표를 했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독재 정부 하에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들으면 우리는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뛰지만은 당시에는 아마 이거 부르시는 분들 다 가다 넣었을 겁니다.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걸 규제했던 우리가 안타깝고 아픈 과거 역사가 있는데 이걸 네. 반복한다는 게 너무 어리석고 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YS 대통령이 1979년도 9월인가요? 당시에 이제 외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 치하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박정희 대통령 욕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해가지고 바로 부마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왜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과거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그 시대에 계셨을 텐데 왜 그걸 눈으로 보시고서도 또 이걸 반복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시대를 목도한 저는 우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시대에. 시대를 목도한 우리 그 정치 선배들은 왜 그런 역사를 다 알면서 왜 이렇게 퇴행적으로 가는 겁니까, 최 교수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 세대를 살았던 분이 말씀해 주세요 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삼 대통령 네네. 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상당히 그때 상당히 그 이 젊은 이 학도로서 상당히 붕괴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뒤에 이제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날 이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10월 17일이었죠. 10월 17일 날 일어났는데 10월 18일 날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문 방송이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난리가 났대. 무슨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부산대 학생들이 어제 그러니까 부산대학을 깨고 나와가지고 시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누나 형님들이 부산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그날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보도된 것은 정부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한 사흘, 나흘 정도를 우리는 까맣게 몰랐는데 저는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오후부터 학교 때려치우고 가서 그 시위 보러 가고 그랬는데 예. 그러한 그 상당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역사를 저희들은 사실은 체감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학과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 무슨 학생회를 어떻게 할 거니까 논의를 하면 네. 항상 사법 형사들이 와서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강한 발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뭐 그런 식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그 정도의 엄혹했던 시절하고 바로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식의 행태가 용인될 경우에는 네. 그런 식의 각오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장담 자체가 네.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 발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재는 그네들끼리의 토론을 통해서 네.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어느 하나의 딱 정해진 잣대를 갖고 이 발을 넘었기 때문에 너는 이 당에서 나가라는 식의 행위 자체는 네. 상당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그거를 상당히 뒤로 돌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로 본 민주주의 신인규가 묻고 차재원이 답하다. 역사란 무엇인가 저희가 배워봤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요.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오기 전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토요일 전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른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월요일입니다. 화수목금 남았어요. 그럼 윤리가 불러가지고 소명의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양희 위원장이 그 소명 절차는 보장하겠다. 어. 굉장히 민주적으로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럼 화수목금 안에 아무튼 불러가지고 소명을 하고 좋습니다. 그럼 소명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빠르게 예상을 해보죠. 진짜 그러면 제명합니까? 그냥 바로 제명해요? 저는 이거 대통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윤리가 그래 속도를 내기보다는 아마 10월 18일 날 예정된 아마 회의를 하면서 소명 기회를 준다고 하겠죠. 그래서 바로 소명 듣고 바로 그날 저녁에 아니면 뭐 그날 뭐 심야에 네.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그러니까 9월 28일에 법원이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당히 또 한 며칠 뒤에 놓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원고 적격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아니다 예, 예. 이런 것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번 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 모든 걸 끝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네. 그건 오히려 상당히 그러니까 반발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였는데 더 보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신은규 변호사 지엽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정치인의 입을 묻겠다는 그러한 이 발상 자체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제명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리가 어제 보도문에 낸 네. 거는 발언 그리고 당에 대해서 있는 범죄 혐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발언만 갖고 규제한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게 법원 가서 깨질 걸 알거든요. 네. 그래서 발언만 갖고 할 때는 저는 당원권 정지를 조금 더 연장시켜가지고 아예 총선까지 그냥 정치의 생명을 끊는 기간으로. 그렇죠. 그냥 기간으로 해서 대표도 못하게 하고 내년 총선도 내후년 총선이죠. 못 나가게. 그건 당연히 이제 6개월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한 24개월 뭐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아니 당원권 정지 24개월. 3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3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식의 조금의 뭐 JQ라 그럴까요? 잔머리 그걸 좀 쓸 수가 있고 오케이. 또 하나는 만약에 형사 결정문을 예. 저는 그거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속에 형사 결정에도 좀 외압을 넣는 듯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 이준석 대표도 내 징계와 내 형사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대표직을 12월까지 그만두라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 예.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형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게 만약에 있어서 형사 결정문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제명 때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죠. 발언만 갖고 징계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당원권 정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장난을 할 수가 있고 예. 만약에 형사 결정까지 보고 결정한다 이러면은 형사 결정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제명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건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은 예. 보통 공소권 없음으로 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보통 나오는 것이 네네.
그럼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는 결정 이후에 상세하게 별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지금 경찰이 종료를 시켰는데 그 공소권 없음 결정문 한번 언론에서 한번 조회해 보시죠.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게 통상 나오는 것이 공소권 없음 결정문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같은 공소권 없음을 하면서 주저리 막 이유를 부기한다. 이거는 징계를 위한 윤리위 토스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이거 뭔가 수사 절차에 그럼 자꾸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예의주시하고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눠서 발언만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형사 결정문에 나오는. 근데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후자는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예상을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차 교수님? 아니 근데 저는 법률 문외이기는 하지만 과거 그러니까 경찰 기자를 했던 그러니까 경험을 비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주저리 저는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또 혐의가 있잖아요. 무고에 대한 그러니까 무고를 아마 이 경찰에 대한 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 이유를 아마 성상납 의혹은 아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러니까 상대를 지금 고소를 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만약에 가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공소권 없으면 주저리 아니지만 이 무고에 대한 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상당한 혐의를 검찰이 입증한 것처럼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요거는 잠깐 사실관계 때문에 지금 무고권은 제가 알기로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그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요 소위 말하는 알선수재, 이 성상납 부분은 서울경찰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형사결정은 아마 이 서울경찰청 것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권은 요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강남서에서 자, 근데 수사의 주체는 그러니까 물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니까 같은 경찰이라는 주체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뭐 이 행정경찰, 수사경찰 나눠져 있지만 지금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경찰청장은 뭐 그건 약간 공소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수사 주체가 달라서 딱딱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건의 연속성에서 보면 연결선상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윤리위가 지금 임박했고 대통령 귀국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고까지 갔다가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그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결과를 이렇게 경찰에서 미리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참 이상한데 거기 만약에 결정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저리 이런 식으로 이유를 부기해서 이걸 징계위에 넘겨주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과는 너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비판에 저는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소권 없음의 처리 방식과 만약에 달라진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론을 사실상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내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6개월 정지 결정만 두고 본다면 뭐랄까요? 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결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와 소통이 가능하신 분일 테니까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윤리위 결정에 A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뭐 총의를 모아서 이런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준비된 어떤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용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리위에서 너무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징계 이래도 감이 별로 무겁게 안 다가와요. 그러면서 지금 징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역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치라는 것이 현직 당대표를 당원권 6개월을 내린 것도 너무나도 놀랄만한 깜짝 놀랄 일인데 뭐 발언 갖고 제명시킨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징계에 대해서도 좀 역치가 오는 게 아니냐.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리위에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지금 발언 가지고 규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모범 답안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전 국민 100%가 다 동의하는
징계 발언이면 징계하시면 되고요. 이견이 있는 발언들 그런 건 징계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네. 김성원 의원이 했던 수해망언 있죠. 네. 그거는 전 국민 100% 대상 여론조사 해도 다 징계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 거 징계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양도구역이니 신군분이 이런 표현들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갖다가 규제하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예. 향후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네네. 저는 9월 달까지는 가처분 결정, 지금 3차, 4차, 뭐 5차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명 들어가면 또 6차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어떤 액션 플랜을 저는 따로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원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께는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뭐 신인규 변호사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지금 가처분 공방이라고 해서 뭐 가처분 공방, 가처분 정치 뭐 어떤 표현이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상황을 소위 이제 선빵을 날린 사람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국민의 윤핵관. 지도부가 날렸다, 윤핵관이 날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맞대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의 자유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거 너무 피로감 느낀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또 만약에 제명을 당하거나 어떤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질문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독립할 때 한 40년, 45년? 그죠? 일제 독립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길게 싸웠습니까? 독재도 보면은 우리나라 독재 기간이 꽤 길었죠. 한 30년, 40년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싸우다가 지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중간에 아이고 야 피로하다. 생업으로 가자. 먹고나 살자. 이런 분 많았거든요. 네네. 저는 이 문제도 정당민주주의나 헌법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저는 겸허히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해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피곤해도 회사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피곤해도 애기들 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네. 피곤해서 어떤 날은 굶기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자기가 굶더라도 자식은 먹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피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비론을 통해서 둘 다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 저는 상당히 국민들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건 전 이해는 하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정치를 풀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제가 장담하건대 한 치 앞으로 못 나가는 걸 떠나서요. 한 10년 뒤, 20년 뒤로 저는 퇴행할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양비론적 성격을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치를 향한 투쟁을 계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똑같은 질문 드릴까요? 차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 계속 그 정치적 타협을 강조하셨잖아요. 아니, 안 그-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이 상당히 이번 싸움에 임하는 이 각오를 맞아요. 상당히 지금 뭐 저는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독립투쟁에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일제강점기 35년, 36년 동안 사실 처음에 반일하고 상당히 투쟁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한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제 변절을 하죠. 그러면서 많이 타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의 이 모습이 이 정도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하나의 바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러한 지금 현재의 나름의 투쟁이 과연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그 절박했던 독립을 향한 그런 의지와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적잖게 고개를 갸웃거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일종의 갈라치기다, 젠더를 이용한다, 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정치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그 말 자체, 앞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내지는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의 뜻대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앞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심각한 나름대로의 해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 차원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인데,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인규 변호사의 생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요. 네. 저 이준석 대표 계속 대표하자고 주장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국바세라는 단체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내건 슬로건 하나가 인물정치 청산이거든요. 그 인물에 이준석 대표 들어갑니다. 인물 정치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다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다음번에 당대표 정상적으로 해도 그 당대표가 총선 공천하거든요. 제발 이준석 대표 아니고 다른 분을 뽑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현직 당대표를 끌어내려가지고
당권을 찬탈하는 방식으로 한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중간에서 타협하자는 것도 저는 존중하고요. 또 저처럼 끝까지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든 강경하게 바로잡자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다른 문제인 것이지 이 문제 자체를 덮어놓고 가자거나 이 문제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라거나 그냥 뭉개고 가자. 이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감안해 주시면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준석 대표권과 관련돼서는 일타 강사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의 강도 높은 발언이었고요. 그러면 뭐 인물정치 청산이라면 그 실제 주창하시는 게 가치 정치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비전과 가치 중심으로 저는 해쳐 모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언제까지 누구 친하다, 누구와 멀어졌다 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진윤이냐, 뭐 네. 찐윤이냐 이런 식으로 감별하지 않습니까? 네. 전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못하면 예,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네.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삼김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표면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사실은 그때 이해창 후보를 꺾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종의 상김 정치의 종식, 새로운 정치의 개막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 이후의 정치도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명망가 내지는 아주 소위 말하는 실세 중심의 해처모여 줄서기 그러한 형태의 정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네. 문제는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문제는 이 가치, 비전, 정책보다는 결국은 이 지금 누가 하고 가까우냐, 친소관계 또 누구하고의 감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랄까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정치의 현상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상황 자체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일종의 민주주의의 긴 역사의 호흡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처럼 인물 정치를 청산하고 나름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자는 그러한 목소리는 저는 뭐 그거 그러니까 어느 정파를 지지하든 간에 저는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신인규 변호사, 차지원 교수의 말씀에 동의해주고 계셔서 제가 일부러 뭐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 넘기기 전에 이 부분만 좀 짚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또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근거라고 한다면 1차 징계와 2차 징계가 맞물려 있는데 1차 징계의 사유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라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만약에 전제를 두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가 보기에도 뭔가 당사자 적격을 없애서 판단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비대위 행태를 봤을 때 뭐랄까요? 이걸 좀 길게 본다면 실제 1차의 결론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정지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뭐 이제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1차 징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네네. 수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잘 돼서 수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을 위해서 다투지 않았던 거고요. 이번에 들어가면 지금 2차 징계죠. 2차 징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건 뭐 당연히 제명을 하면 누가 안 다툴 수 있겠습니까? 뭐 시청 넣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툴 때는 아마 1차 징계 때 안 다퉜던 내용들까지도 아마 주장을 많이 할 건데요. 어찌됐든 그 대상은 지금 2차 징계만 법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테이블 위에는요. 그래서 네. 1차 징계도 문제 삼으려면 1차 징계도 다시 또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2차 징계를 통해서 아마 1차 징계 때 부당했던 부분들을 다 토탈로 모아서 아마 주장을 할 것이다. 예. 전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 법원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2개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결정 가처분 나왔을 때 막 좌파 판사다, 순천고 출신이다, 뭐 법원이 선을 넘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또 결정문을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내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럼 안 되겠다. 또 지을 것 같으니까 예. 아예 원고 적격을 내버리자, 드러내자. 네네네. 이래서 지금 제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전혀 곱게 볼 수는 없는 사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